흔들리는 의식, 인간의 보편적 고통과 정신해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인생이 무엇인가를 묻는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인생을 축복이라 말하고 어떤 이는 인생을 견디는 일이라고 말한다. 세계적인 문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깊은 혼란과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톨스토이는 평생 신앙과 도덕, 평화를 추구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혹독한 겨울, 초라한 시골 기차역에서 맞이했다.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수년간 중노동과 감금 생활을 하며 인간 내면의 성과 악, 이성과 관계의 경계를 깊이 통찰했지만 간질, 자녀의 죽음, 도박 중독, 가난 속에서 평생을 고통과 함께 살아야 했다. 해밍웨이는 가족력으로 이어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아버지와 자신, 두 형제가 모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어제의 세계의 저자 슈테판 츠바이크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남긴 인간성의 붕괴 앞에서 절망하며 브라질에서 아내와 함께 생을 마감했다. 이들은 인류가 낳은 천재들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이라는 조건이 안고 있는 깊은 혼란을 누구보다 절실히 체험한 존재들이었다. 이들의 삶을 보면 특별한 천재들만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 역시 유사한 내면의 드라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사람의 의식은 수많은 생각들의 공격에 노출된다. 별 의미 없는 기업, 불안, 후회, 비교, 자기 비난, 막연한 두려움이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른다. 눈에 보이는 사소한 장면 하나, 귀에 들리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마음은 흔들린다. 처리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불안, 관계에서 생기는 미묘한 불편함, 노화와 통증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사회적 경쟁과 생존의 압박, 심지어 윗집에서 들려오는 층간 소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하루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면 인간의 삶은 평온함보다 끊임없는 자극과 긴장의 연속이다. 그러나 사람은 타인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웃고 괜찮은 척하고 잘 사는 것처럼 행동한다. 더 흥미로운 점은 사람은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괜찮은 척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불안을 애써 무시하고 별일 아니다라고 되뇌며 살아간다. 만약 인간의 머릿속이 열대어처럼 투명하게 들여다보인다면 그 안에는 수많은 불협화음과 충돌, 갈등의 불꽃이 쉼없이 피고 있을 것이다. 현대의 뇌 영상 기술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감정과 긴장, 미세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내면의 혼란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공기를 가득 채운 공을 물속으로 눌러 넣으면 잠시 가라앉는 듯 보이지만 결국 다시 떠오른다. 성경의 비유처럼 집을 깨끗이 청소해 한 명이 귀신을 내쫓아도 빈집이 되면 더 많은 귀신이 돌아온다. 인간의 정신도 마찬가지다. 불안과 상념을 억압하고 부정할수록 그것은 더 강한 형태로 되돌아온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러한 보편적인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은 인간의 의식이 생존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시스템임을 알려준다. 우리의 뇌는 본래 위협을 감지하고 위험을 예측하며 최악의 가능성을 미리 상상하도록 진화했다. 이는 생존에 유리한 기능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과잉 경계와 만성적 불안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추가해서 최근의 유전학과 후성유전학 연구는 조상들이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유전자 발현 방식의 변화로 후손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가 설명하기 힘든 불안, 이유 없는 두려움, 반복되는 침투적 사고를 경험하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우리는 단지 나라는 개인의 삶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수천 세대 조상들의 생존투쟁, 공포, 상실, 희망, 절망의 흔적을 무의식적으로 짊어진 채 살아간다. 꿈속에서 등장하는 낯선 장면들, 설명되지 않는 감정의 파도,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파괴적 사고들은 어쩌면 인류 전체가 축적해온 기억의 흔적일지도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혼란은 개인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의한 너무 방대한 경험의 축적을 감당해야 하는 의식 구조의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끊임없이 흔들리는 정신이 현실의 물결 속에서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배가 닻을 내리듯 어떤 정신적 정박지가 필요하다.
그 항구는 사람마다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신앙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철학, 예술, 자연, 책임, 사랑, 봉사, 혹은 단순한 일상의 루틴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자신의 존재를 묶어둘 수 있는 중심축을 발견하는 일이다. 불교와 도가에서 말하는 무념무상, 무아의 경지는 이 혼란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키려는 시도이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란 극히 어렵다. 현대의 삶에서는 생존과 관계, 책임이라는 중력장이 끊임없이 자아를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한편 생물학은 또 다른 통찰을 제공한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전체 생명체의 질서를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를 아포토시스라 한다. 이 과정은 생명의 지속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육체의 자기 파괴가 정신의 평안을 보장해 준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대부분의 연구는 극단적 선택이 고통을 종결시키기보다 그것을 타인에게 전이시키는 방식으로 확장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뀐다. 결국 인간의 고통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왜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는지, 왜 이유 없이 불안한지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필요하다. 인간의 의식은 우선적으로 생존을 위해 설계된 불완전한 시스템이며 동시에 수천 세대의 기억을 담고 있는 거대한 저장고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신의 불안을 개인적 결함으로 해석하지 않게 된다. 그 위에서 각자는 자신의 닻을 내려야 한다. 그것은 신일 수도 있고 사유일 수도 있고 반복되는 일상의 규칙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내면이 실제로 안정을 느끼는 지점을 찾는 일이다. 닻이 단단할수록 삶의 파도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항해의 일부가 된다. 모든 것을 살펴보면 인간의 삶은 완전한 평온을 목표로 할 수 없다. 그러나 혼란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중심을 발견할 때 고통은 더 이상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성숙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흔들리기 때문에 생각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장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혼란을 맞이한다. 이 순환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재구성하며 살아간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감당해야 할 가장 깊은 숙명이자 시험일지도 모른다.